사장님 이제 이만하면 됐죠? 완벽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 덥죠? 너무 더워요.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아요. 근데 날씨 자체도 더운 것 같아. 그리고 오늘 그 손님들 오시기 전에 네.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놔서 이분들 덥지 않게. 괜찮으시겠어요, 전기세? 우리 좀 어쩔 수 힘들- 없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올해는 진짜 더 덥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더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기록적인 더위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매년 듣는 것 같아서 이게 맞아요. 과연 그 기록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걱정돼. 진짜 문제야 이게 맞아요.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네. 오늘 이 더워지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굿 아이디어. 좋아요. 자 그럼 카페 볼 엽시다. 네. 네. 다시 문을 연 카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망해서 문 닫으신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아 근데 이제 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제가 여름을 좀 싫어하거든요. 올해는 막 6월 초부터 굉장히 막 덥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모셨어요. 네. 어떤 분을 모셨느냐? 우리나라 제1대 전 국립기상과학 원장을 역임하신 조천호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국립기상과학원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날씨하고 기후를 연구를 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후를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온실가스 농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기후를 이제 예측을 하려면 이 대기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해양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빙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태가 또 어떻게 변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이 전반적인 것을 연구를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날씨하고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거로다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이 날씨하고 기후가 이렇게 좀 완전히 좀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경험하는 거, 덥고 춥고 맑고 흐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제 날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후는 우리가 기후학적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는 이 날씨가 30년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왜 틀리냐면 우리가 자연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을 해야지 정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야죠. 슬플 때 슬퍼야 되고 화가 날 때 화가 나야도 기쁠 때 기뻐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품이에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하죠. 뭐 활달하신 분이 있고 차분하신 분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품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뭐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을 해야 되는 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바로 이 기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가 이제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되는 기후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 버렸고 날씨는 원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여름에 지금 이제 맑은 날이 뭐 첫날 있었다? 그럼 뭐 좋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날 맑은 날 여름철에 일주일 가면 그게 바로 폭염이 되는 거고 그런 날이 뭐 한 달도 다 계속되면 그게 가뭄이 돼 버리는 거고 반대로 뭐 첫날 비가 내렸다, 잘 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주일 내내 내렸다 그게 홍수 나는 것이고 장마고 그거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제 지속돼야 되는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돼야 되는 날씨는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사말 잠깐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프닝하고 이제 그 지금 퇴근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질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근데 네. 사실 진짜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늘 듣고 있으면서도 애써 좀 외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하실 말씀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기후는
성품이고 그다음에 그 날씨는 기분이다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은 사람의 성품이 사실은 고정이 돼 있고 다음에 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변해버리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사실 대응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대형 산불이 사실 건조한 기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기온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사실 꼭 불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불이 일어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불이 일어났을 때 이 따뜻하고 건조하니까 이게 확 번진다.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큰 산불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타는 환경이 된다라는 그쵸. 거죠. 네. 많은 장작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산불을 갖다가 바로 뭐 기후 변화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더 연구가 돼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해안의 이 산불은 뭐 조선실록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봄에는 다 가물어요. 네. 가물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외신에서 산불이 굉장히 한번 붙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산불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산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지구만의 문제인 건가요? 지구가 온난화 이제 따뜻해진다라는 게 이유가 온실효과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 온실효과라는 게 빛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행성 같은 경우는 방출하는 빛은 적외선 쪽으로 내보내거든요. 네, 그걸 온실가스라고 하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광선은 잘 통과를 시키는데 이제 적외선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빛이 나가지 못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금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 금성. 네, 금성이 온도가 470도 정도 돼요. 그 수성보다 멀리 있는데 금성이 훨씬 뜨거워요. 네, 그 이유가 금성의 대기가 온실 효과를 극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온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보통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3% 정도. 근데 최근에 0.04%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 온실가스가 없을 때보다 적어도 15도에서 30도 이상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금성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거의 대부분 이산화탄소라서 이 극단적으로 온실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470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기가 없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지구 온도가 영하 15도거든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거리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가 적당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금성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그 온실 효과가 이제 네. 피드백이 생기면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점점 급격히 늘어나는 늘어나서 지금 완전히 뭐 지옥이 된 상황이거든요. 끓는 지옥이. 야, 금성 이미지 좋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너무 많아서 네. 구름이 너무 많이 덮여 있으니까 빛을 많이 반사를 해요 이제. 그래서 밝게 보이죠. 그래서 금성이 밝게 보여서 이미지가 좋은데 살 수가 없는 근데 곳이에요. 실제로 연구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탑자선을 보내도 금성이 너무 뜨거워서 제대로 탐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뜨겁기도 하고 네. 이제 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구보다 90배, 90 더 기압이 높거든요. 네, 탐사선이 찌그러집니다 들어가면. 이름은 멋있는데 생지옥이구나 거기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행성, 그러니까 금성, 지구, 화성이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같이 이제 그렇게 태어나 네. 속성 자체가 원래 같아요. 그런데 금성은 원래 그 태양계가 만들어졌었을 때 그 대기를 그냥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고 화성은 대기를 다 잃어버렸고 지구는 이제 이 지구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었죠 공기 중에. 그런데 지구는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흡수를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다 밑에 다 깔아앉으면서 바로 암석화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암이라든가 이런 암석으로 다 만들어졌고 이제 그런데 금성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글지글 끓고 있는 것이고 바로 지구가 적당한 이제 온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태어난 새 행성이 운명이 바뀌는 완전,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예. 사건들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좀- 이제 지구는 바다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날 이런 생태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구를 비롯해서 다른 행성의 기후 변화까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게 이런 기후 변화가 요즘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기후 변화를 감지하는 일들이나 사례가 있었을까요? 지구는 자연적으로 끊임없이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이 살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0도 이상 높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10도 이상 높으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공룡 시대 그때는 중생대에는 우리가 자연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는 바로 이런 공룡이 자연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의 이 기후 조건은 바로 우리 포유류, 우리 거기에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자연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룡 시대로 인간이 갔는데 그때는 포유류가 힘을 하나도 못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0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최근에 영화 왜 쥐라기 월드 마지막 편 공개됐잖아요. 걔네들이 결국 되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기후 변화에 적응을 못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걔네들 추워서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럼 과거의 기후 변화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차이는 있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지난 100만 년 동안에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이제 10만 년 주기로 빙기를 갔다 간빙기 갔다 빙기 갔다 간빙기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갖고 기온을 상승시키는 속도는 지금 한 150년, 100년 만에 지금 1도로 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우리 인간은 기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인간이 미치는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의 차이입니다. 그때 그 중생대 말에 운석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했잖아요. 그때도 기후 변화가 있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이 빠른 거죠. 그때보다도 거의 그 당시에 아마 그 속도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근데 온도가 내려갔던 거죠. 그렇죠. 그쵸? 내려갔죠. 내려갔던 그때는 운석이 그래서 뭐 화산 폭발도 많고 그래서 이 화산재가 이제 덮이게 되면서 이제 냉각 현상이 이제 일어나갖고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제 일어나갖고 그렇게 공룡이 단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공룡이 거죠. 멸종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멸종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운석이 떨어지고 멸종할 때까지 10만 년 걸렸어요. 그래서 공룡은 스스로 멸종한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몰랐죠. 여기는 몰랐을 자기는 거예요. 모르죠. 네. 150년 동안 1도 겨우 오른 건데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증폭을 해요.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증폭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 뭐 이런 언론 기사를 통해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가 일어났다 그런 기사를 거의 매년 읽고 있잖아요. 네. 원래 그런 기사는 100년에 한 번 읽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의 지금 매년 읽고 있다. 그만큼 극단적인 날씨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보게 돼도 전 세계적으로다가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라고 하는 게 1980년도에 약 한 25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800개를 돌파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3배 이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극단적인 날씨가 물론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홍수가 나서 뭐 이런 피해도 뭐 입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우리의 이제 물 문제, 그다음에 무슨 이러한 농업의 문제, 결국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우리는 밥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명은 있을 수가 없는 문명인데 바로 그러한 물과 식량에 바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뉴스를 시작하고 나서 매년 역대급 폭염입니다. 역대급 뭐 혹한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매년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쪽 한 곳이 갑자기 더워지면 어느 곳 한 곳은 추워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극단적이 되면 될수록 다른 쪽으로 또 극단적으로 되어야 전체적으로 평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 20도였고 다른 지역이 10도다. 그럼 평균 기온이 15도인데 어느 지역이 뭐 45도고 다른 지역이 마이너스 15도가 돼도 결국 평균은 15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은 별로 변하지 않지만 양쪽이 극단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 평균 온도가 150년에 1.1도면은 다른 그러니까 자연 상태보다 급격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균형이 깨지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2021년)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요, 5차 평가 보고서 이후에 지표면 온도가 또 빠르게 상승을 했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기온이 1850년 이후 가장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것도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죠.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 10개를 뽑아봐라. 그럼 전부 다 2000년대 이후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1994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때가 제일 더웠죠. 제일 더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난 제일 더울 때 태어났어. 여기서 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 내가 너 그런 날씨에 나와가지고 땀띠 하나 없이 키웠다라고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요즘에 날씨 보고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좀 겸손해지셨어요.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다라고 하세요. 그때 에어컨 안 켰을 거야, 아마. 그런 날씨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니.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결국 빙하도 녹을 것이고. 근데 아기 공룡 둘리가요, 빙하가 녹으면서 애가 딱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 그 사실관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공룡 시대, 중생대에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10도가 높았단 말이죠. 네. 남극과 북극에 빙하 없었어요. 지구상에는 빙하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남극 북극도 없었구나. 예, 이때는 뭐 아기 공룡 돌리는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이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네. 냉동인간 외치라 그래갖고 왜 네, 빙하 냉동인간. 속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네, 냉동인간. 그거는 뭐 네, 수천 년 그 정도. 전이니까. 네, 근데 그 지금 정도는 아기 가능한데. 공룡 둘리 공룡은 6,500만 년 전 지금 이야기인데. 그럼 공룡이 그 아기 공룡 둘리가 공룡이 아니면은 맞네. 공룡이 아닐 거예요. 공룡처럼 생긴 애인데 공룡은 아니면 맞는 거네. 이거 우리 동심 파괴하는 방송 되면 안 되는데. 출생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4천만 년 전에 남극의 빙하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500만 년 전에 이제 북극의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건 270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 6,500만 년 전에는 그때는 이 지구에서는 빙하는 구경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 빙하 속에서 등장하는 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4천만 년 그렇죠.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예, 예. 4천만 원도 꽤 긴데. 네. 맘모스 정도, 메모드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메모드는 그거는 뭐 몇만 년, 뭐 10만 년 정도?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 돌리를 규모는. 잘 보면 공룡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약간 강아지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분리 포유류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야, 오늘은 동심 파괴 시간을 하다가 방송. 제가 또 특이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 IPCC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거든요.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일단 받을 때 뭐 기후의 위기의 원인을 이제 밝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공로로 이제 준다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기후가 그런 평화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해요. 그런 가뭄에 들고 그럼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배가 고프면 바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분쟁,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전쟁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에 그래요? 살기 어려워지니까 영토를 더 이렇게 확장하려고 점점 추워진다거나 하고 뭐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살던 환경이 달라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도 그래요. 1789년 그해 프랑스가 굉장히 그 추웠고 그다음에 계속 홍수가 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농작물 이게 제대로 안 자랐죠. 그래서 1789년 그해 프랑스에서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찍던 그날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적 사건이 바스티유 감옥이 그날 무너져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그 프랑스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지만 바로 이제 이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사건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성품이잖아요. 네. 사람이 성품이 안정적이면 건드리거나 좀 문제가 생겨도 그걸 이겨내는데 성품이 불안정해지면 갑자기 폭발해 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 장마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가뭄 기간이 또 극심해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것도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난 이제 100년 이상의 이제 관측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도 가뭄 다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해 그 값을 보고서 와 이거는 기후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년 동안에 전체 이 자료의 이 추세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뭄이 점점 세지고 가뭄이 점점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전체 이 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왜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월달이나 7월달쯤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장마철입니다. 네. 이거를 방송하는데 요즘엔 이 방송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기상청에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또 마른 장마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계속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원래 이제 기상청 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장마 예보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언론은 또 익숙하잖아요. 야, 이 장마철인데 왜 기상청이 또 뭐 예보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예보를 하고 하지만 이건 좀 틀릴 왜냐하면 예전처럼 항상 일정하게 이게 장마가 지금 들어오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오호츠크의 기다, 뭐 남태평양이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싸워서 장마전선이 생긴다 이런 걸 배웠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그 태평양 지역에서 올라온 뜨거운 그 공기가 그냥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비가 계속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계속 덥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다. 네. 맑거나 말지 않거나. 근데 실제로 비가 왜 오거나 나오지 작년 않거나. 그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네. 여름에 비가 50일 동안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름에 진짜? 그때 맞아요, 비가 맞아요. 계속 왔고 맞아요. 또 그다음에 네. 비가 거의 안 왔고 막 이런 식으로 해마다 여름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다가 오늘날 그러니까 지구에서 날씨 현상이 일어난다.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기온이 변하고 뭐 해류가 흐르고 뭐 이런 거는 적도 지방에는 햇빛을 많이 받고 극쪽엔 햇빛을 적게 받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에너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적도와 극간에. 그런데 자연은 결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질 않죠. 그래서 이 적도 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극쪽으로 올리고 극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이제 남쪽으로 해서 이걸 섞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모든 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극쪽이 한 두세 배 더 빨리 지금 기온이 지금 상승이 돼요. 자, 그러면 예전보다 이 에너지 차이가 지금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이 중위도를 흐르는 이 제트기류가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천천히 이 제트기류 아래쪽에 저기압이 흐르고 고기압이 같이 이제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고기압이 들어오면 계속 고기압 그러면은 이건 계속 가뭄이 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압이 이제 들어왔었을 때는 계속 저기압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비가 오게 되면 계속 오랫동안 비가 오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안 좋은 날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상청 계신 분들이 극한 직업이 되어가고 뭔가 예측이 불가능한. 제가 기상청 출신은 아니지만 네. 변명을 좀 해드리면 원래 우리나라가 기상 예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륙 동쪽이 날씨 변화가 좀 심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나라 중에서 일기예보가 이렇게 필요한 나라가 몇 나라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동남아 같은 데는 매일 똑같거든요. 그쪽은 네. 그냥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해야 되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야, 다른 미국도 이렇게 기상청을 요구를 했대나. 그래갖고 그걸 찾아봤는데 캘리포니아 이쪽에서는 그런 비난 기사가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거기는 캘리포니아는 바다 쪽에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이 공기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거의 완벽하게 맞추죠. 그런데 이제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쪽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신랄하게 날씨 틀렸다라는 그 비난 기사가 동쪽이잖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대륙이라고 하는 건 산악이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이 뉴욕이나 이 워싱턴 이쪽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5대5라고 하는 그 이제 뭐 그쪽을 이제 지나 우리나라도 호수를 핀자 대륙을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에 우리 서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면서 공기가 확 변질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륙의 이쪽 그 동쪽 끝은
예측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뭐 저기 캘리포니아, LA 살던 사람들이 너희들 왜 틀렸냐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워싱턴 살다가 뉴욕 살다가 온 사람들 우리나라 기상청 그렇게 틀렸다고 욕 안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딱 그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워싱턴, 뉴욕 딱 그 지역에 살았었는데 거기 그 어떤 일기예보도요 거의 못 맞춰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의 못 맞춰요. 근데 진짜 오늘 그 오랜만에 또 만나서 그런지 예진 알바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한 것도 많고. 맞아요. 또 뭘 공부해 오신 게 있죠? 좀 풀어주시죠. 제가 네. 올해 5월에 그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또 찾아보고 왔어요. 향후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너무 좀 과한 업무를 지금 너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한 마음과 네. 설거지하면서 보고서 찾아보랴, 테이블 닦으면서 이거 찾아보랴. 제가 또 그 연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향후 빵 좀 드시면서 하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하고 좀 먹겠습니다. 네. 5년 가운데 1년은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더 높을 확률이 50%에 가깝다. 그 가능성은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찾아왔는데 이 산업화 이후에 약 150년 동안 1.1도가 높아졌는데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갑자기 0.4도가 확 높아진다라는 말이 든 거잖아요. 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전히 화석연료를 태운 것만 갖고서 이제 0.4도가 5년이 이렇게 훅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자연 자체에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자연에서 강력한 그 힘이 뭐냐면 열대 해양의 그 온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엘니뇨 때는 평년보다 한 0.2도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니뇨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0.4도가 이제 올라가 갖고 그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를 현 수준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매년 배출을 하게 되면 1.5도를 넘게 되는 그 온실가스량이 언제쯤이면 달성하냐면 앞으로 한 7, 8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1.5도를 돌파를 하는 게 공기 중에 이제 그 온실가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5도를 계속 넘느냐? 그렇게는 또 안 봐요. 이 대기는 이게 원인하고 결과 간에 좀 지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시경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12시에 기온이 제일 높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 햇빛이 들어와 갖고 땅바닥을 갖다 따끈따끈하게 만들고 그 땅바닥에 따뜻해진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거든요. 그래서 오후 2, 3시가 되지 가장 기온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6월 21일 하지 때가 가장 햇빛이 세지만 우리가 뭐 바캉스를 가는 거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때가 가장 이제 기온이 높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의 온도가 그때 가장 높아져요. 이렇게 이제 지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온실가스는 얼마나 그 지연 현상이 있느냐? 전 세계 바다 표면이 이 온실가스 때문에 뜨뜻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한 10년 내지 한 30년 정도 이후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7, 8년 후에는 우리가 1.5도를 넘는 온실가스는 다 배출이 되지만 바로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1.5도 이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한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우리 앞에 이제 눈앞에 드러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난화 얘기할 때 항상 1.5도를 네. 얘기하는데 네.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왜 1.5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2015년 유엔의 이제 파리규 협약에서 이제 2도를 막자라고 그때는 이제 2도가 우리 이제 위험성이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막는다라고 하는 이 2도, 1.5도라고 하는 게 뭐의 문제냐면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책을 보게 되면 뭐 끊임없는 인류는 위험의 연속이죠. 뭐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 뭐 이러한 위험들인데 그런데 이 기후 위기도 그런 위험 중에 그냥 하나라고 하면 물론 그 위험 속에서 굉장히 그 이제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극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인류는 그러한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좀 뭐 기후 위기 있다라고 해도 누군가 좀 피해를 본다라고 해도 인류가 이거를 조금씩 이제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과거에 위험을 극복했던 그 패턴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기후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회복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눈앞에 한번 등장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지구는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1.5도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2도 이상으로 이제 기온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대멸종, 회복 불가능의 이러한 이제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도를 갖다 그래서 2015년에 그렇게 이제 정해놨는데 그 기준은 뭐였냐? 그 2년 전인 2013년도에 이제 IPCC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유엔의 각 나라의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5년 내지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2013년에 5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2도 이상이 되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과학자들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다시 말해서 외교관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으면서 각 나라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5차 보고서가 나올 2013년도에 일부 그 기후 과학자들이 야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갖고 있었던 그 연구 결과에 그런 증거를 갖고서는 모든 나라의 그 기후 과학자들 거의 합의를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2도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1.5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당시에 그러면 좋다. 앞으로 새롭게 연구 결과를 5년 동안 더 모아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새로 모아져 5년 동안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이거는 우리가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때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 1.5도를 이제 막기 위해 갖고서 바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사에서 뭐 탄소 중립 하는 거는 바로 2018년도 우리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젠가 해보셨어요? 젠가? 네. 이게 하나씩 뽑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뽑았을 때 넘어지는 그 기준이 1.5도라고 생각하시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복이 가능한데 그걸 넘어가면 이거를 회복 불가능하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기준이 이제 티핑 포인트. 1.5도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1.5도, 2도 선 고 무렵부터 아마 그러한 이제 위험 속으로 조금씩 그게 이제 다 모든 요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요소는 굉장히 빠르게 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호초 같은 경우는 2도 선이 되면 금세기 안에 완전 전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호초가 완전 전멸이 됐다 그러면은 뭐 여기 젊은 분들 뭐 신혼여행 가갖고 뭐 산호를 못 보니까 아쉽다 이제 그런 문제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하지만 실제 그 전 세계 어류 중에 약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바다로부터 식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요소별로다가 바로 이제 그 티핑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 티핑 포인트가 점점 좀 가까워지는 걸 피부로도 느끼는데요. 그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지구로다가 이 햇빛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게 나가지를 한다 그러면 지구는 지그지그 끓겠죠. 금성처럼.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가 그대로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야 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갖다 지금 현재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못 가게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후변화 협약이었던 교토의정서가 이제 1998년도 요때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그래 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현재 약 31억 개의 원폭 에너지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지금 잡혀갖고 오늘날의 지금 기후 위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변화의 그 원인은 인간 때문에 바로 오늘날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구 대기의 대부분은 산소랑 질소잖아요. 근데 이들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나 뭐 육보라황이나 메탄가스들이 유독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그 분자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산소, O2, 그러니까 산소끼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N2, 그러니까 대부분 질소 78%를 차지하는 질소도 똑같은 게 둘이 붙어 있고, 얘네들은 둘이 꽉 껴안고 있는 건데, 이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이게 이제 탄소가 하나 있고 양팔에 이제 이게 다른 물질인 산소 원자가 이렇게 달려서 이게 이제 철렁철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바로 이 철렁철렁 하는 데다가 이제 받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자적 특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가둘 수 분자적 있는, 특성을 네. 가진 가진. 존재. 그러면은 사실 꼭 이산화탄소가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테인 같은 경우도 가운데 C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철렁철렁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똑같은 원자끼리 붙어 있는 것들은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질소가 78%고 산소가 이제 21%, 거의 99%, 그다음에 알곤이라고 하는 게 또 대부분을 차지해요. 실제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고작 지금 공기 10,000개 중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고작 4개거든요. 4개 얘가 워낙 이 에너지를 갖다 다 흡수를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온은 이 분자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막 산소, 질소를 갖다 다 흔들어 대갖고 이 4개밖에 안 되는 이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한 센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싸군요. 네, 어마어마한 거.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우리가 이제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 충격을 이제 지구에 줬는데, 우리가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충격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허벅지라든가 엉덩이를 세게 맞으면 뭐 멍이나 한번 들었다가 이게 풀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허벅지나 엉덩이가 뭐 멍들 정도의 이 충격을 이러한 목, 그다음에 이런 데를 이제 급소를 맞게 되면 우리가 직사를 해버리잖아요. 지구에도 바로 이 급소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를 우리 인간이 계속 지금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의 급소에 지금 계속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탄소를 배출하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요거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바닥 청소하면서 같이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 이제 카페 일도 하면서 이런 거에 틈틈이 수치를 또 찾아봤는데 이런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2019년 367억 톤 이후에 우리가 앞서 계속 오르는 얘기만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낮아지는 수치를 제가 가져왔어요. 2020년 348억 톤, 또 2021년에 세계 탄소 배출량은 349억 톤. 뭐 근데 이제 줄어들기는 했어도 길게 봤을 때 1850년대 산업화 이후에는 약 300배가 증가를 한 셈이거든요. 뭐 코로나 이후에 잠시 줄어든 건 아무래도 뭐 그 중국의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겠죠. 네, 전 세계적으로다가 다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뭐 공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뭐 거의 다 이런 것들이 그 움직이지 못했기 그럼 때문에. 이 코로나 끝나고 요즘 보복성 소비라 그래서 막 여행도 네, 많이 다니시고 막 하잖아요. 그럼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늘어났죠. 네. 이미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전력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 수송, 자동차 이제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빌딩이에요. 지금 도시 빌딩 자체를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여기 빌딩까지 포함을 해서 이 네 가지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네. 이메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만 통이 쌓여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탄소가 쌓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전기를 하더라고요. 쓰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게 기억된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세상에 탄소와 공짜는 연관이 있을지요. 없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왜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쓰자고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말 그럼 실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재생 에너지에서 이제 갖고 온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기를 석탄에서 이제 갖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물론 휘발유차보다는 조금 좋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냐
뭐 휘발유차냐 이 문제보다는 차라리 휘발유차를 둘이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살덩어리 50km, 60km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1톤짜리 쇳덩어리를 같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하나 더 타게 되면 그게 전기차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근데 그걸 대중교통을 내가 이용을 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그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중교통 이용한다 할 때 좀 뿌듯한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위기는 대중교통으로 결국 교통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차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그 문화 속에 그 일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펜하겐에서 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거기 뭐 기후 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다음에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체크한 사람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어디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의 이런 도시에 그런 이제 자전거가 교통 분열율이 50%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는 아예 우리 차선 절반 이상을 다 자전거한테 지금 내놨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10km를 갑니다. 기후 위기가 뭔가 지금 있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데서 이걸 못하게 해요. 우리가 너무 불편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가 막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세상을 지금 꿈을 꿔야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 뭐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 위기를 인지하고 약속을 또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교토 의정서와 파리 기후 협약. 근데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미국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 아닌 건가요? 이제 바이든 들어왔나요?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왔죠. 네. 트럼프 때는 뭐 어떤 온 나라 자체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 그런 자체를 기류였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탄소 배출 제한을 하게 되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뭐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스스로 만들어낸 과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러한 그 과제가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한테 지금 강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니들 그거 물건 안 만들었지? 그럼 우리 그런 거 물건 이제 안 받아?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니들이 그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을 갖다 만들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탄소 국경세를 때려서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관세 맞으면 우리 수출 하나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지를 못한다. 우리는 기후 위기 이전에 시장의 위기를 갖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떠오르는 게 수소가 있잖아요. 뭐 수소 자동차. 근데 자동차를 이제 벗어나서 뭐 비행기, 배 이런 것들도 수소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수소 자체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드냐의 이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는 이야기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사막이라든가 이런데 북아프리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통해 갖고서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데 거기서 쓰고도 엄청나게 남겠죠. 바로 그거를 수소로다가 이제 만들어 갖고 바로 이제 오늘날 뭐 가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수소로다가 이제 대체를 한다라든가 자동차를 뭐 대체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장을 바로 이제 수소로다가 한다라고 하는 수 거죠. 있고 일단은 뭔가를 태워서 연소된다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소 화석연료는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수소는 태워봤자 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이 그 기후 변화에서는 미친 영향이 훨씬 적다는 그 거죠. 수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오염은 이제 전혀 네, 물론 저영향을 수증기도 뭐 온실가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증기는 사실 비로 자꾸 내리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고 하거든요. 그 백투더퓨처에서 나왔던 장면은 거기 쓰레기를 넣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료통에다가. 그런 장면은 뭐 기억나요. 바나나 껍질 뭐 이런. Where? Back to the future. Hey, man, what are you doing, Doc? I need fuel. Go ahead, quick! Get in the car!
독일에서 그거를 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쓰고 남은 음식물 이런 걸 바이오매스라 그러는데 바이오매스를 썩혀서 거기서 뭔가 가스를 가스. 만들어서 이것을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서는 핵 융합을 이제 약간 맞아요. 핵 얘기가 나오죠. 핵 융합 기술인데 네. 사실 핵 융합 기술이 실현되면 우리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더 이상 뭐 탄소 줄이고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 언제 될지 아직 확실히 핵 융합 기술 된다는 건 사실 지구에서 태양을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또 그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해서 온난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계속 이렇게 의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진일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긴 합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속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최초의 실패 사례가 되겠죠, 이제. 그럼 만들어낼 네, 거예요. 네. 죽기 직전까지 가면 어떤 방법이건 찾아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뜨거워진 지구가 다시 시원해질 수도 있나요? 몇백 년 안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수천 년을 가게 되면 이게 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뭐 100년, 200년 단위에서는 이게 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올라만 가는 것이고 우리가 1.5도, 2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탄력성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이건 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희망적인 메시지 한마디 좀 주시죠. 네, 너무 지구와 너무 인류에 슬퍼요. 대해서. 너무 향후 몇백 네. 년 안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는 네, 너무 걸로 걱정스러워요. 끝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1.5도, 2도는 그 탄력성 범위 안에는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계속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죽지는 않고 조절은 가능하다. 이런 그리고 거죠. 네. 박사님의 임무는 겁을 주는 역할이에요. 네, 희망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고 겁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야 조심을 하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위험 속에서 이 진보를 했던 게 인류의 역사예요. 만약 우리 인류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위험을 갖다가 먼저 인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냈다. 이건 인류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미리 인식을 하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다. 이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굉장한 도약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 또 그 사람의 희망을 좀 걸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늘 그렇듯이 오늘 또 음악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라는 곡입니다.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래미상을 뭐 받았죠. 잭 존슨은요 모든 녹음 과정을 이 태양열 전력만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음반 재킷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잉크, 그 재생지로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 운동가. 로도 알려져 있죠. 오늘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그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좀 준비해봤고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뵙기 전에. 네.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